자, 출근길. 출근길 정류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강남구청역 인근인데 제 집이 있는 곳이고, 보통은 이제 신사역에 있는 제 병원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한 40분 정도 걸리고, 조금 빠른 걸음으로 그러면 30분 걸리는데, 이거라도 운동을 안 하면 이제 저도 중년의 나이기 때문에 너무 살이 찌더라고요. 배가 나오고 대사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3끼를 먹으려면 출근길은 걸어가야 된다, 그런 결론으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요 동네는 살기 좋아요. 이제 막 반포동, 대치동 이런 유명한 동네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곳에도 있을 곳은 다 있고 또 깨끗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뭐 자가로 집을 사서 사는 건 아니고요.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에 이제 반전세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반전세로 너무 비싸지 않은 집에 살고 있고, 뭐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수술을 조금 적게 하고 싶다든지 병원의 수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나게 되면은 뭐 다른 동네로, 강남 밖으로 좀 이사를 또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근길에 어떻게 시간을 좀 아껴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병원 유튜브는 따로 있지만 이 전원장 유튜브로 여러 가지 또 다른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출근길에 이렇게 한번 촬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사역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나 그런 의문을 항상 마주쳐요. 어떤 의사가 수술을 잘하느냐, 어떤 의사한테 수술을 받아야 잘 되느냐. 근데 보통은 뭐 일반 분들이 보면 이제 마케팅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누가 소개해줬다든지 그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없는데, 사실 이제 또 저희는 내부인이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예를 들자면, 저 변호사한테는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저 변호사한테는 근데 믿고 맡겨야 되겠다, 가족들을 맡기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뭐 그런 구분들이 있을 텐데, 성형외과 의사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수술 능력으로 일단은 좀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수술 잘하는 의사랑 실제로 중요한 영역, 실제로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수술 잘하는 의사랑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평균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잘한다라는 게, 그냥 수술을 받는 한 명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엄청나게 예쁘게 만들어주고, 나를 진짜 뭐 한가인처럼 예쁘게 만들어주거나 완전 대성공을 하면 당연히 수술을 잘하는 의사겠죠.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평균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들쭉날쭉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포텐이 터져서 완전 초대박이 나는데, 어떤 환자는 진짜 너무 망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들쭉날쭉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보다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수술 잘하는 의사라는 건,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게 되면 수천 명, 뭐 10,000명, 20,000명까지 수술한 환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럼 그 수에서 절대로 일정 수준 이하의 잘못된 결과는 내면 안 되는 그런 기준이 일단 있게 됩니다. 그런 기준 하방에 일단 조금 위에 있어야 된다. 적어도 완전 망한, 소송을 간다든지 길거리 지나다가 누가 쳐다볼 만큼 망한 모양은 절대 만들지 않아야 된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잘하는 걸로 알려지고 경력이 굉장히 많은, 나이가 많은 막 환갑 가까운 대형병에서 유명한 원장님들도 가끔 그런 결과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막 심각한 결과들을, 이거는 그거에 대한 좀 철저한 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사실 그런 경우들은 제 생각으로 보면은 객관적으로 잘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게 누가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하방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완전히 망하지만 않으면 뭐 수술을 그저 그렇게 해도 잘하는 거냐? 당연히 아니죠. 이제 보통 근데 포텐이 터지고 막 연예인처럼 이쁘게 되고 이런 거는 뭐 개인차가 큽니다. 될 놈 될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운빨이 작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 또 약간 감각 같은 게 그런 데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평균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술에서 한 85점에서 95점 정도를 목표로 이제 수술을 해야지 가장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100점을 목표로 하려다가 막 20점으로 떨어지고 0점짜리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수술에서 있어요. 이 수술이란 욕심을 내고 너무 힘을 주게 되면은 그런 결과가 간혹 나옵니다. 너무 과하게 눈매 교정을 정말 심하게 당긴다든지 코끝을 이 정도만 해야 되는데 막 나는 완전히 진짜 놀라게 만들고 싶어 막 약간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러다가 막 휘고 붙이고 오고 그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최고의 결과보다는 차상위 정도의 결과가 항상 균일하게 나오는 의사가 저런 의사일 수 있다. 그런 거 생각을 제가 이제 왜 하게 됐냐면, 대형 병원에 제가 주로 있었기 때문에 두 개의 대형 병원에 있었었는데, 첫 번째 있었던 대형 병원은 사실 제가 갔을 땐 대형이 아니었어요. 제가 갔을 땐 이미 쇠퇴를 거듭해서 대형이라는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 그랜드 성형외과는 대형이라는 이름만 있었지 원장은 4명밖에 없는 약간 작아진 상태로 있었는데, 문제는 근데 예전에 정말 가장 큰 병원이었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환자들이 뭐 AS를 하러 온다든지 재수술이 필요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그때 기록들이 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일했던 원장님들이 대표 원장님 포함해서 내리는 평가, 수술하는 방법, 이렇게 수술을 정말 많이 했더니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서 그런 걸 보고 좀 많이 느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던 이제 아이디 병원이라는 곳은 뭐 그 당시에도 완전 최고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내 최대, 이렇게 미용 성형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이 뭐 3개 있을까 할 정도로 가장 최대 병원이었는데, 그냥 우연히 들어간 거, 어떻게 보면 노리고 들어간 건 아니고, 그 병원의 이제 의사들의 구성이 약간 특이한 게, 나이 많은 의사분들은 좀 그러진 않지만 약간 젊은 주니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의사분들은 주로 거의 다 서울대 성형외과 출신의 매년 나오는 의사들 중에 그냥 가장 말 잘 들을 것 같고 일 잘할 것 같고 인상 좋은 사람을 한 명씩 뽑았어요. 그렇게 이제 주니어 의사들의 인력 풀이 구성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변호사계 뭐 김앤장처럼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죠. 근데 이제 제가 우연히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알다시피 고려대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선배도 그 병원에 없었고, 제 또래 이제 주니어 의사들은 거의 다 서울대 선후배 관계인 이제 성형외과 의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구성이었는데, 제가 약간 이제 딱 들어간 거죠. 이물질처럼 들어간 거죠. 그 전에도 이제 저는 눈수술, 코수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또 이제 많은 걸 느낍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잘하는 거랑 결과가 어느 정도 균일하게 나오는 것은 좀 다른데, 사실 대형 병원에서 수술 잘하는 사람은 사장님이랑 대표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수술을 좋은 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수술 시간이 4-5배 걸리고, 그러면 이제 하루에 수술을 8건을 할 수 있는 걸 막 2건밖에 못하고 이러면은 대표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안 생겨야 됩니다. 아무리 수술을 많이 해도 반 정도가 환불해달라고 올 만큼 안 좋은 결과가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이 의사는 함께하지 못할 때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어느 정도 균일한 결과,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5에서 95점 정도의 결과와 절대 심각하게 안 좋은 결과는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수술 능력과, 그 다음에 수술 시간,
일단 중요하겠고, 막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좀 불안하지만 그렇다고 막 남들보다 두세 배 오래 하면은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다고 이제 좋은 결과 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일단 염증 가능성도 높아지고 막 이제 더러운 것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결과가 안 좋습니다. 수술을 남들보다 훨씬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균일하게 매출을 낼 수 있는 수술 시간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상담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상담실에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사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데, 아니 수술을 하려고, 쌍꺼풀 수술하려고 다 마음을 먹고 온 분들을 굳이 쫓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너 하지마, 약간. 분명히 그 중간점이, 수술을 좀 권유하면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중간점이 있는데, 그 타협점을 찾으려는 생각 별로 안 하고, 아, 하네, 난 참의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은 큰 병원에서는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 병원에 있을 때나 그 전에 이제 코디성형외과나 그랜성형외과에 있을 때도,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잘하는 의사였어요. 이제 그거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 했다가 뭐 갑자기 뭐 대표원장님이 월급을 뭐 3개월 만에 올려준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내가 허리가 아프다니까 뭐 마사지를 해준다던가, 뭐 이런 행동을 통해서 좀 알게 됐고, 나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여러 조건을 제시해 준다거나, 좋은 조건을 감사하게도. 이제 아이디 병원에서는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성적표 같은 걸 줬어요. 이제 상담 성공률이랑 뭐 환자 수,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수술했는지. 거기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엔 계속 2등이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1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잘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재수없다고 얘기하거나 누가 욕할까봐 얘기 안 하는 거긴 한데,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는 분들한테도 좀 신뢰가 될 수 있고, 저희 직원들한테는 좀 얘기를 합니다. 환자분들한테 그런 좀 자신감을 갖고 수술을 권하거나 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 출신 선생님들도 많이 있었지만 훌륭하신 분들인데, 조금 저한테 좀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원장님 어차피 개원하실 건데 뭐 이렇게 우리 후배 영역을 뭐 뺏어서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지금은 잘 지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조금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아, 서울대 분들보다도 내가 잘하는 면들도 있구나. 평균적으로 무조건 뭐 내가 항상 너무 겸손할 필요는 없겠구나. 근데 어디 가서든 그냥 웬만한 수술은 평균적인 성형외과사보다 잘한다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안전마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개원을 아이디병에서 한 1년 정도 있다 했는데, 사실 오래 있었으면 돈도 많이 받고 좋았을 텐데, 개원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런 병원은 마케팅의 비용도 집행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신사역에. 이따가 제가 촬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에 있는 비용을 다 먹여 살리려면 마케팅도 엄청 세게 해야 되고, 환자가 진짜 엄청 많이 와야 되죠. 그렇게 환자가 엄청 많이 와야 되는데, 이게 균등하게 원장들별로 배분되는 게 아니죠. 실장들이 보통 눈치를 챕니다. 실장들이, 아, 이 원장한테 환자를 줘야 나도 매출이 많이 오르겠다. 그래서 약간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몰리게 되면은, 어떤 원장님은 하루에 출근해서 수술을 한두 개도 안 하고, 아니면 아예 안 하고 뭐 이러는데, 이제 좀 몰리는 원장은 저 같은 경우는 꽉 채워서 하는 거야. 8, 9건수를 하는 거예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이제 제가 잘 인정을 받아서 한 거라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 계속 하면은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멘탈도 쉽지 않고, 가장 성형수술하는 게 굉장히 뭐 체력이 힘든 수술은 아닌데, 눈성형은 특히 어떻게든 이게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좀 스트레스가 있어요. 예민하게 봐야 되고, 한 번 더 체크해야 되고, 수술하면서도 신경을 좀 곤두세워야 됩니다. 가위질 한 번을 굉장히 숨도 안 쉬면서 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8, 9건씩 하면은 좀 많이 지칩니다. 이제 성수기에만 그러면은, 개원하고 나면 성수기에만 보통 바쁘니까, 아, 이때만 좀 고생하자, 한두 달만 고생하자 이러고, 딴 때는 좀 놀고, 확실히 수술이 적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큰 병원에서 그런 위치에 있으면 수술을 1년 내내 그 모양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한테 좀 미안한 상황이 생겨요. 아, 너무 이렇게 많이 하는 와중에 하면은 100%를 좀 못 드린다는 생각 때문에 미안하기도 하는데, 이거 몇 년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년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통 10년 정도, 저보다 10년, 10살 정도 많으신 원장님들이 시니어로 이제 보통 계시거든요. 근데 물론 뭐 승승장구하고 막 임원급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되고 해서 좋게 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대표 원장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비쌉니다. 이제 10년 넘고 막 이러면은 월급 너무 비싼데, 저같이 주니어인데 수술을 오히려 나쁘지 않게 비슷하게 하거나 조금 더 많이 하고 잘하고 문제도 좀 덜 일으켜. 그러면 월급이 막 훨씬 싸. 그럼 무조건 이제 정해져 있죠. 모든 기업 경영자의 피할 수 없는 선택 같은 거죠. 임금 피크제 같은 걸 적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속된 말로 빈정이 상하게 나가시게 되는 걸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는 성형외과라는 특성상 어차피 평생 직장이 아니고 수술 결과에 따라서 그때그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때그때 경영주의 마음에 따라서 그리고 안 좋게 내려치기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게 내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은 뭐 수술 잘한다고 원장님 평생 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빨리 나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죠. 그래서 1년 하고 개원 자리가 마침 인테리어 돈 별로 안 들여도 되는 자리가 있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저는 이제 대형 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있으면 주니어 수술 의사의 특권이 약간 그런 거예요. 다른 의사들의 수술을 좀 구경해도 특별히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다음에는 구경하러 가면은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데 보통 한 5년 차 이내? 그 이내에 이제 의사들은 다른 원장님들의 수술을 보면 뭐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후배처럼 대하고 약간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서울대 출신 의사분들의 뭐 절개 눈성형 어떻게 하나 다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굉장히 세게 하고 박리도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눈매 교정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세게 생기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있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했다가 그러면 이제 필연적으로 확률적으로 좀 해결이 안 되는 조금 나쁜 결과들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갑자기 너무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미니멀하게 최대한 덜 건들고 사고만 나지 마라. 사고 때문에 너무 대인 거죠. 그런 식으로 수술하는 스타일이 좀 양분화가 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그 정반합으로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지금도 저도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수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잘한다 못한다를 봤을 때 막 우리 손흥민처럼 한 경기에 몇 골 넣고 이런 게 아니라 야구 선수랑 좀 가깝다고 보면 되죠. 타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타율을 유지하되 심각한 실책을 하지 말고 항상 내 병원에서 돈을 내고 수술하신 환자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의 만족감을 주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 특히 저는 이제 재수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재수술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기대치가 조금은 달라요. 여러 번 망하신 분들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신 상태고, 성형수술 사실은 단 한 번도 더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줄 수 있는 걸 일단 좀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은 꼭 만들어줘야 돼요. 부자연스러워서 재수술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는 꼭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피치 못하게 생길 수 있는 미진한 부분들은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100% 완벽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들인 비용만큼은 조금 확실히 얻어냈다, 이런 만족감을 주면 그래도 괜찮게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 이제 도산대로에서 도산공원 쪽으로 건넜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 저기 노랗게 보이는 건물이 제 병원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반 정도 왔고 걸을만 합니다. 걷는 걸 워낙 좋아하고 생각을 하면서 걷기 때문에 그날을 있을 수술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걷기 때문에 걷는 것 자체는 힘들지 않습니다. 한 30-40분 여유를 두고 출발하면. 그래서 오늘은 수술 잘하는 의사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제 페이닥터의 경험들 위주로 좀 얘기를 했고요. 사실 뭐 성형외과를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복받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천성이랑 맞는 경향이 있고,
제가 왜 수술을 잘하냐면 일단은 좀 뭔가를 보고 따라하는 걸 옛날부터 잘했어요. 남들이 그리는 거를 똑같이 따라 그리거나 남들이 뭘 하는 거를 똑같이 표정을 흉내내거나 선생님의 얼굴을 아니면 웃긴 행동을 좀 따라 그려서 친구들이 좋아하게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흉내내는 거에 재능이 있었는데, 이제 성형수술이나 어떤 수술이나 진료를 할 때는 일단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수술을 문제없이 하는 의사가 수술했을 때 왜 이 손 동작을 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모방을 하면은 중간 이상은 가게 됩니다. 첫 수술부터. 그래서 처음 있던 병원에서도 수술을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다른 수술도 빨리 많이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수술을 잘하는 능력이고, 또 구조적인 감각이 좀 중요합니다. 구조적인 감각에 너무 레고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눈이나 코나 가슴이나 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어요. 가슴은 그냥 우리가 실리콘백, 알죠? 동그랗게 생긴 거? 그거를 이제 서 있을 때 우리 몸에다가 넣으면 축 하고 약간 처지고 근육의 텐션에 의해서 모양을 만들겠죠. 그 모양이 보기 좋아야 되고, 그게 이제 가슴 성형의 대충의 요약이라고 한다면, 코 수술은 이제 높이는 거죠. 실리콘을 넣고 코끝을 높여서 피부가 딱 덮여졌을 때 코가 얼굴에서 입체감을 갖게 하는 건데, 눈은 좀 특이합니다. 눈을 떴을 때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요. 눈은 감고 있을 때 그냥 눈꺼풀 피부, 눈을 감았을 때 속눈썹이 나 있는 눈썹 사이에 그냥 얇은 하나의 피부 판인데, 그 판이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앞을 보고 일상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날 땐 한번 접히고 눈동자가 보이도록 샥 창문이 열리는 거죠. 그 열리는 창문, 열린 동작일 때 모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특성상 다른 수술에 비해서 훨씬 다이나믹한 면이 있어요. 다이나미시티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눈매 교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눈매 교정을 절대 배제할 수 없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눈 뜨는 근육을 조금이라도 조작하는 걸 우리가 눈매 교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조금이라도 조작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과하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점은 눈성형을 하는 의사라면 진짜 밥 먹고 그 고민만 해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눈매 교정을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내일 있는 수술 환자를 눈매 교정을 어떻게 할 건가, 어느 부분을 해야 될 건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면 이게 고정된 형태가 아니고 딱 고정된 공간에 뭐를 넣어서 모양을 레고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눈을 감았을 때 아무 일 없는 건데 눈을 떴을 때 접혀서 이렇게 되는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라인을, 선을 찍 긋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면이 많고, 제 수술인 경우에는 사실 더 골 때립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이제 메타인지를 잘못해서 생긴 결과들이 사실은 소세지 쌍꺼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두껍게 된 쌍꺼풀은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조금 보기 좋게 화려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된 거를 소세지 쌍꺼풀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건 이제 눈의 다이나믹과 눈이 짊어질 수 있는 무게에 대한 이해 자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재수술하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거를 해치하고 재조립해서 자연스럽게 처음 수술해도 잘 된 것처럼 만들 건지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상담실에서 보통 생각을 합니다. 환자가 오셨을 때 어느 정도 답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 2분의 1 혹은 3분의 2, 3분의 1 지점에서 고정을 하고 절개를 하고, 피부는 자르지 말자, 1mm만 자르자, 3mm 정도는 잘라도 된다, 이런 식으로 대략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거의 수술 때 유지가 되고, 수술 직전에 물론 디자인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1년의 수정을 거치게 되죠. 그게 이제 재수술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수술 중에도 이제 조금 어렵죠. 확실히 수술을 한 곳이기 때문에 흉터살, 이제 딱딱한 흉터살 가운데를 가르고 박리를 해야 되고, 이제 결과도 이후에도 경과를 굉장히 꼼꼼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성형외과나 정형외과나 어느 병원을 하는 제 이제 또래들 보면은 한 3, 4년 되면 보통 어느 정도 병원 불러가면 페이닥터를 뽑고 병원의 규모를 키우는 식으로 하는데, 이 진료 영역을 하기 때문에 페이닥터를 제가 뽑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맡겨서 되는 분야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맡기면 무조건 엄청난 불만족의 결과가 무조건 빈번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감당을 해서 사업을 키울 거냐라고 한다면 아니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피해를 주려고 그 사업을 키워서 뭐 하겠습니까? 이미 큰 성형외과는 많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혼자 하는 답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면 뭐 조금 더 간단한 뭐 울세라 써마지 누가 해도 상관 크게 없는 진료 분야를 넓히거나, 이건 또 비용이 드니까 다 안 하는 거죠. 그냥 혼자 해도 여기서 강남에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의 특성은 어쨌든 지금 성형외과 의사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근데 이게 다른 과들이 워낙 또 잘 나가고 전체 사회 전반적인 부가 인플라가 되다 보니까 한 10년 전에 저 10몇 년 전쯤에 이제 레전트 할 때쯤이나 그때쯤 보면은 사실 선배들 되게 최고로 좋은 과였거든요. 돈도 가장 많이 벌고 건물주고 다 막. 그때 비하면 당연히 좀 쪼그라든 게 맞고, 뭐 성형의 열풍이 많이 한풀 꺾이고 인구수도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맞는 건데, 이제 그때를 기대하고 성형외과를 선택했던 막 엄청난 훌륭한 인재들이 투덜투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세옹지마라는 삶의 진리를 충분히 체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불만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좋은 점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수술하는 과는 사실 많이 있어요.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많이 있는데, 자기가 전문과의 영역에서 배운 수술의 기술로, 그 온전한 기술로 수익을 내고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과는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정형외과만 해도 수술을 하는 과지만, 수술하는 과로 유지를 하고 개원을 하려면 혼자 하는 규모로는 약간 힘들고, 보통은 주사 놓는 정형 내과 정도로 많이 견모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과들도 좀 그런 면들이 있는데, 개원과에 나오면 내가 배웠던, 내가 좋아했던 수술과는 다른 거를 해야지 좀 소득이 난다 라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성형외과도 수술만으로는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이 눈성형 수술 기술로 할 수 있는 전문 영역으로 밥 먹고 살고 있으니 행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의사의 본질에 아직은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급여고 미용이기 때문에 또 현타가 오는 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수술에 조금 더 제가 목을 매는 건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사람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요 거리는 일지병원 사거리인데, 여기서 이제 신사역 쪽으로 가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 신사역이 나오는데, 요 블락부터가 이제 성형외과 밀집 지역. 이대 성형외과 있고, 아까 얘기한 아이디 병원이 저기 언덕 위쪽이에요. 옛날에 이제 주유소를 때려부수고 우리 대표 원장님께서 크게 성공을 하셔서 저 큰 건물을 지었죠. 건물 엄청 멋있습니다. 아이디 병원이 가장 성형외과 건물 중에서는 간지나는 건물이고, 애초에 이제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저 병원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뭐 부자 걱정입니다. 그런 거는 잘 사십니다. 저곳에 있으면 약간 친정이라는,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친정이라는 생각도 들고, 뭐 나중에 병원 개원이 좀 지겨워지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래 이제 신호등을 기다리면 굉장히 땀도 많이 나고 더운데, 그늘막이 또 있어서 시원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기 롯데마트에서 이제 하이마트, 여기 하이마트에서 병원 관련 가전제품을 많이 샀죠. 카메라도 사고 노트북도 사고 뭐 이것저것 샀었습니다. 여기서 돈을 좀 많이 썼다. 다이슨은 안 샀고요. LG 청소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LG 청소기 고장이 좀 덜 나는 것 같고. 어쨌든 집값이 비싸고 땅값이 비싼 동네고, 도산대로지 않습니까? 신사역에서 도산대로 이어지는 건데,
물론 이 근처에 단점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언덕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걸어서 워크인으로 형성되는 상권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신사역에 그래도 성형외과 밀집적이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것들의 수요 때문에 건물들이 보통 유지가 되고 월세가 비싸다. 월세는 좀 계속 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땅값이 오르니까 월세 오르는 건 마찬가지인데 신축이 또 생기고, 신축이 생기면은 좋은 건물이잖아요. 새 건물이고. 그러면은 병원을 운영하기 굉장히 편해지는데 월세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올려요. 몇 천만 원이 막 될 정도로. 다른 사업을 갖고는 사실 말도 안 되죠. 몇 천만 원 월세 내고 어떤 자영업을 합니까? 불가능한데 성형외과는 들어가죠. 성형외과 중에서도 진짜 크게 내가 이제 한 몇십억 정도는 병원 하면서 좀 까먹어도 여유가 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병원을 키울 때 그런 신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몇 개는 찹니다. 공실이 되지 않고. 네. 저렇게 비싼 건물이 찰까 생각을 했던 것도 결국에는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채우더라고요. 저 앞에 있는 곳이 아이디 병원이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성형외과에 밀집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성형외과가 있고요. 뭐 피부과도 섞여 있고. 저는 어쨌든 가장 금색 건물 은하수 성형외과라는 곳에서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저를 보실 분은 이쪽 신사역으로 그냥 오시면 됩니다. 바로 오실 필요 없고요. 아이디 병원은 여기 있고, 제가 또 이랬던 그랜드 성형외과라는 곳은 건물이 여기인데, 거기는 이제 그랜드 성형외과는 실제로 압구정 쪽으로 따로 이사를 했고 다른 병원들에 좀 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건물은 좀 그렇게 됐고, 아무튼 제가 강남 출신도 아니고 이렇게 화려한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인데, 어떻게 보니 30대 40대를 남들이 보면 굉장히 화려한 성형외과가 즐비한 강남 한복판의 거리에서 일을 하고 심지어는 사업도 하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라는 점이 뭐 고등학생 때 이런 걸 크게 상상하진 않았거든요. 된 대로 살지 했는데 낯선 경향이 있습니다. 내 수술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건 제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까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